자, 4장의 관리 부분 회계 처리입니다. 해서 2절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입니다.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또 시험 문제 출제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해서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차이입니다. 해서 앞부분에서 이제 몇 번씩 언급을 했던 거지만 일단 기초적으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가격에 더 포함이 되는 것이고, 즉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것이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증가가 되는 것.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처리가 아예 완전 상반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자본적 지출이란 건물, 기계, 비품 등의 취득하거나 수선 개량할 때 소요되는 화폐적 지출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후 일정 연한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실시하여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수익적 지출은 화폐적 지출을 당해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지금 방법상으로는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비용으로 해서 떨어내는 것인데, 자본적 지출은 자본을 취득하는데 1억이 들었다면 거기에서 자본적 지출이 발생이 되어서 1천만 원이 발생이 되면 이것도 같이 취득 원가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다시 내용연수로 해서 만약에 30년으로 해서 나누어서 매년마다 비용으로 떨어내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시켜주는 것이고, 수익적 지출은 단기 비용으로 해서 떨어낸다는. 자, 이렇게 하는 기초적인 원인은 이제 기업회계에서 공부를 하셨다시피 자본적 지출로 되어서 이렇게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자본적 지출의 금액이 크다는 것. 크기 때문에 그 내용의 가치도 증가시키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느 한 해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수익이 많이 발생된다. 그러면은 자본적 지출을 처리해버리자 해서 단기로 처리해버리면은 수익이 이제 숨겨지겠죠. 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두 가지로 나눠 놓았습니다. 자, 다에 보시면은 만약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게 되면, 그러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해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그것을 다시 감가상각을 매년마다 균등하게 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당해 비용으로 바로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원이 만약에 이제 지출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자본적 지출로 해서 고정자산의 더 가치를 증가시킨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냥 그 해에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되면은 단기의 순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단기의 순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단기의 법인세도 당연히 적게 납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상에 고정자산으로 남게 되어 신형기계의 출현이나 사고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회피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은 지금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경우, 그리고 반대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을 경우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지금 수익적 지출로 해서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리겠다는 거죠.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면은 당연히 이익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익은 줄어들게 돼.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단. 그래서 단기 비용의 과대 계상. 그래서 1,000만 원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산 가치에 더 부가적으로 들어가서 차후에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당해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단기 비용이 과대 계상되었다. 그리고 자산의 과소평가. 그리고 단기 순이익의 과소계상. 그래서 이익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비밀적립금이 발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비밀적립금. 그래서 손익이 많이 났을 경우에 비밀적립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이제 줄어들게 감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익이 적기 때문에 과소배당이 되고 과소담세, 법인세를 작게 이제 지급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문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한 가지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에 반대되는 효과로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해버림. 그러면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려야 되는데 이걸 자산으로 처리를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비용이 원래 발생이 되는데 비용 처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익이 증가가 되어버린다. 이익이 증가가 되어. 그래서 단기 비용의 과소계상, 자산의 과대평가, 그리고 단기 순이익의 과대계상,
그리고 가공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공이익은 원래 이익이 아닌데 이익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배당도 그만큼 많은 부담을 지게 되고 세금도 많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똑같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용어상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비밀적립금하고 가공이익 요 두 가지의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가 이제 편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본적 지출은 고정자산의 내역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의 고정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로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며 취득가액에 가산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출의 효익이 단기에만 거치지 않고 차기 이후까지 미칠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차기 이후에 미칠 거기 때문에 이걸 고정자산에 가산을 해서 원래 1억이었는데 1,000만 원을 가산을 시켜서 이걸 다시 내용연수 연도수대로 해서 나누어서 매년도마다 해서 비용으로 떨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자본적 지출 해당액은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배분된다. 네, 그래서 지금 자본적 지출에 비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자산에 더 증가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걸 순차적으로 합리적으로 배분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다음의 예시에 의해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가 되었는가. 그래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그래서 용도 변경을 시키려면 이제 돈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냉난방 설비를 설치한다. 빌딩에 있어서 피난시설을 설치한다.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기계 설비 등의 멸실 훼손으로 본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을 복구한다. 그리고 개량 증설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자본적 지출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본적 지출의 예시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 비용은 당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지금 토지를 우리가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뭘로 쓰려고 하느냐? 주차장으로 쓰려고 한다는 거죠. 주차장으로 해서 이 토지를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이 토지에 원래 뭐가 있었느냐? 건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취득을 해서 이 건물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없애고 난 다음에 다 주차장으로 쓰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하는 비용, 이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건물에 대한 가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떨어낼 것이냐?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할 것이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우리가 쓰려고 하는 토지 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가액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즉 자본적 지출로 인정을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에 보시면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결과 무상으로 한량된 채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해서 채비지를 부담할 경우에 이때에도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를 지출된 수익자 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여 그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설치 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부가치세 면세 사업자의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자, 지금 여기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산의 취득 시점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발생되었던 비용들은 다 자산 가격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산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발생되어 있는 비용은 당연히 비용으로 떨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금이 똑같이 붙어지는데 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취득록세는 당연히 취득록세에 대한 세금은 자산 가격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고 자산을 보유하고 난 이후에 사용되었을 때
비용 해서 재산세가 발생이 되면은 이것은 당연히 세금과 공가로 비용으로 떨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준점을 따라가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도 당연히 그 자산으로서 우리가 원래 사용하려고 하는 그 자산으로서의 효용성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하게 들어가게 된 비용은 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자,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 건물이 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쓰려고 하는 용도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 비용들이 발생이 된다. 그럼 이 비용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하게 된다. 지금 예시에 나오는 것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예시들이 수익적 지출로 간주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틀렸는 지문으로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사용용, 종축용, 착유용, 농업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말 대지를 사육하는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입니다. 사용될 때까지. 자, 이런 문구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고정자산으로서 활용되기 전까지 발생되는 비용은 다 자산의 가격에 포함을 시킨다. 그래서 사용될 때까지 들어간 인건비, 재료비, 노무비 이러한 것들은 다 그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초지의 조성비 중에서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그러면은 토지하고 건물만 사용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기계장치가 붙어있다. 그런 게 있겠죠. 요즘 주유소가 이제 많이 폐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주유소에 있어서 주유소의 그 건물하고 그리고 그 주유소의 땅만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취득을 했는데 그 지하에 들어가 있는 기계장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계장치를 처분해야 되고 처분하는데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비용은 다 토지와 건물의 가격에 자본적 지출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준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용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가능하냐, 그리고 그 사용이 가능한 시기 전까지 발생되었던 어떤 부수적인 다른 것들을 제거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이 발생이 되면은 그것은 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당연히 그냥 비용으로 떨어내는 겁니다. 수익적 지출은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미래의 효익을 제공하지 못하여, 자, 미래의 효익을 제공하지 못한답니다. 못한다. 자, 이 말이 이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자산의 효능에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해 줄 수 있어야 된다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지출을 말한다. 자, 건물의 벽의 도장, 그러니까 페인트 칠하는 것, 그리고 파손된 유리를 대체하는 것, 그리고 기계의 소모된 소모품, 부속품, 벨트의 교체, 그리고 타이어 대체, 그리고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의 삽입, 그리고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그리고 상기 항목과 유사한 것. 자, 그리고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를 지출한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 지금 여기에는 이제 숫자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출한 가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5% 미달하는 경우, 그러니까 금액이 좀 과소하다는 거죠. 금액이 과소할 경우에는 그냥 이것은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해버려라. 당연히 이게 어떤 이제 기구가 있다. 기구에서 냉동 시설이 있는데 냉동시설이 만약에 5천만 원 한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수선비가 들어갔다. 수선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3천만 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가스도 새로 다 넣고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게 내용연수가 만약에 10년이었는데 지금 7년을 썼다. 그래서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3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다시 수리를 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을 만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때는 수선비가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으로 크기 때문에 이때는 자본적 지출로 하지만 수선비인데 300만 원 미만이면은 아니면 5% 미만이면은 이것은 그냥 비용으로 떨어내라는 거예요. 비용으로 그냥 처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비용으로. 수선비가 들어가서
그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일지라도 금액이 과소할 경우에는 수선비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답니다. 그래서 3년 미만의 기간마다. 그러니까 에어컨 같은 데 있어서 이제 냉동 가스, 프레온 가스를 주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선비가 들어간다.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3년마다 계속 들어간다 이러면은 이걸 계속 부가적으로 첨가 자산의 가치에 첨가시켜 가지고 하기에는 이제 좀 금액도 과소하고 좀 작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300만 원 3년 그리고 5%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적 지출의 예시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한 경우 임차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자,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데 임대차 계약이 만약에 10년으로 되어 있다.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쭉 임대차 계약을 하고 여기에 있어서 자본적 지출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만약에 5년 사용되고 아직까지 5년이 남아 있었는데 여기에서 먼저 5년 여기에다가 자본적 지출이 지출이 되었다는 거죠. 되었는데 이때 중간에 원래 10년이었는데 5년 되는 시점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면 이때 해지해 버리면은 미상각 잔액, 그때 당시에 상각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나머지의 미상각 잔액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용으로 떨어내겠다는 거예요.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이 예시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은 역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꾸어서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그래서 방수공사비 해서 이제 도장, 페인트 칠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 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의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 금액과 철거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의 키포인트는 자기 소유의 토지상입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이때는 이것은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예시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예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이 두 가지를 서로 구분하는 내용에 있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고르기가 훨씬 더 쉽겠죠. 자, 그리고 3절에 유형자산의 인식 시점 이후의 측정입니다. 그래서 자,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해서 두 가지로 일단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공부를 이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하겠지만 일단 단어상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시면은 원가 모형입니다. 원가. 그러면 원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취득 원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원가 모형은 취득 원가에 의해서 이렇게 샀는 금액에서 어떻게 이제 모형을 꾸며 놓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재평가 모형은 한 번 더 평가가 이루어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부동산이 만약에 재개발이 들어간다, 재건축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부동산을 샀을 때 처음 취득가액은 1억이었지만 20년 전에 부동산을 1억 주고 샀으면 지금은 1억이 아니라 10억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평가하는 게 재평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형자산에 있어서 특히나 부동산에 있어서는 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번 더 평가를 해주자. 이게 재평가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선 원가 모형은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대차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감가상각비를 계속해서 비용으로 떨어내고 그것에 의해서 누계액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면은 이게 장부가액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재화에 있어서는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은 연속한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마멸이 된다는 거죠. 소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속 충당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50년 이렇게 해놨으면 50년 후에는 이 건물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저축을 해서 50년 후에는 이 건물을 다시 짓자. 이렇게 해서 대비를 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은, 그러니까 기계 기구를 취득했다, 아니면은 대형 컴퓨터를 취득했다, 방송 장비를 취득했다, 이렇게 되면은 취득원가 1억에서 감가상각을 계속해서 시켜주는 거죠. 그 해당 자산의 내용 연수만큼. 그래서 그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입니다. 차감하는 형식, 간접법입니다.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게 간접법입니다. 간접법으로 해주는 것은 취득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발생이 되어 있으면, 지금 이게 만약에 1억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5천만 원만 더 생기면은 새로 이 자산을 취득할 수가 있겠네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간접법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한글말로 표시해 놓은 것이 차감하는 형식으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가 모형으로 이렇게 대다수를 취급하는데, 부동산에 있어서는 특히나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평가 모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재평가 모형에 가해 보시면은 최초 인식 이후 공정가치는 어차피 시장 가격이죠. 시장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 자산은, 그러면은 10년 전에 1억에 주고 샀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오늘 이 부동산에 대한 시세 해서 KB 시세를 보니까 이게 만약에 3억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차익이 발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으면은 이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그러면은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손상차손 누계액, 그래서 어차피 토지 건물이고 건물에 대해서만 감가상각 누계액이 발생이 되어 있으니까 뭐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떨어내더라도 이게 2억 5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억하고 2억 5천하고 이 차액분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감한 재평가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한다. 자, 지금 이런 재평가 모형이 발생되게 된 이유는 IMF입니다. IMF. 그래서 앞쪽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IMF가 오면서 외국 회사들이 한국 내에 있는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는 장부가액으로만 다 표시를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20년 전에 취득한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걸 뭐 3억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평가해 보니까 이게 100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재무상태표 상에 유형자산에 3억이라고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평가를 해서 장부 금액을 수정을 시켜라. 이게 재평가 모형의 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평가한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하는 것을 재평가 모형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형자산의 재평가 시 회계 처리는 다음에 따른다.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은 기포손이죠. 자,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어서 기포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3억, 100억 이 차액 해서 97억, 뭐 감가상각 누계액 무시하고 97억이라는 이 금액을 그러면 수익으로 넣을 것이냐? 수익으로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토지 건물이 판매가 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팔았을 때 97억이라는 이익이 생기는 것이지 아직까지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기포손에 집어넣습니다. 자본계정의 기포손에 일단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임시계정으로 집어넣어 놓습니다. 다만 동일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이전의 단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만큼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앞쪽에서도 다 했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게 3억이었는데 이걸 올해에 평가해 보니까 이게 공정가치가 100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97억만큼 해가지고 기포손에 넣어놨는데 그 다음 해에 보니까 토지 건물을 평가해 보니까 이게 80억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가 생긴 그 금액만큼은 그 다음 해에 다시 플러스가 생기면은 이걸 복구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액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증가가 되면은 기포손에 집어넣는 것이고 감소가 되면은 그것은 단기 손익으로 반영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회사의 재무상태표가 건전해지는 거죠. 안 그러면은 마이너스 생긴 거에 대해서 표시가 안 해주면은 이거는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 시험 문제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두 단어를 서로 바꿔버리면은 이제 수험생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경우에는 기포손이고 감소된 금액은 단기손익에 반영을 시켜서 마이너스를 시켜줍니다. 네. 자, 그리고 재평가 모형에 있어서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기포손의 잔액은 그 유형자산을 결론적으로 다 처분할 때 단기손익으로 반영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재평가 모형은 비상각 자산에 한하여 적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비상각 자산에 한하여 적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입니다. 자, 잔존가치란 유형자산의 사용기간이 다 경과되어 매각 처분함으로써 회수될 수 있는 추정금액이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기업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되 사용 중인 유형자산의 전산관리를 위해서 마지막 연도에는 1,000원으로 비만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농협에서 이제 뭐 컴퓨터라든지 이제 단말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망으로 내용연수가 다 끝났더라도 1,000원으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제각 처리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사용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근데 감가상각을 다 떨어내서 잔존가치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것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이제 1,000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이란 감가상각 대상 가액을 내용연수 동안 배분하는 방법으로 정액, 정률, 생산량, 비례법 등의 있는데, 자, 실무에서는 유형자산은 정액입니다. 유형자산은 정액법입니다. 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유형자산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비상각, 상각을 시키지 않는 자산은, 자, 개정 과목에 보시면 업무용 토지,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기타 유동자산에 있어서 지금 구체적인 예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해서 전신전화 가입권, 임차보증금, 각종 회원권, 예술품, 정원수,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비상각 자산입니다. 비상각 자산이다. 자, 그리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일단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유형자산은 간접법에 의하여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 해서 간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차감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간접적으로 감가상각비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중에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월을 포함하여, 자, 여기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것은 취득월을 포함입니다. 포함하여 월수에 따라서 계산하되 기표는 매분기 말일 또는 회계연도 말일자로 처리한다. 자, 기표는 이제 일단 실질적으로 기표를 해주는 것이고, 계산을 할 때 취득했는 달, 그 해당되는 달을 포함할 것이냐 포함하지 않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취득월을 포함입니다. 포함.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로 해서 비용으로 많이 떨어내야 된다는 거죠. 괜히 수익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월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표시한다. 자, 장부금액은 당연히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1,000만 원에 구입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만약에 700만 원이 되었다. 그러면은 300만 원이 장부가액이죠. 그런데 이걸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300만 원인 이 시점에 사용을 중단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장부금액으로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더 이상 감가상각은 시키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투자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장부금액, 투자자산, 그리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문장 단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회계연도 중에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 전월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기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처분할 때는 처분 전월입니다. 전월. 자, 그러면 앞쪽에 나왔던 취득할 때는 취득월을 포함하는 것이고,
처분할 때는 처분 전월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시험 문제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잘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가상각 중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본적 지출액은 신규 취득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자본적 지출 시 해당액을 미상각에 더하여 잔존 예형 연수 동안 균득액을 상각한다. 자, 그러면 지금 감가상각 중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이 되었다 해서 지금 1억이 있었는데 자본적 지출로 만약에 3천만 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 1억에 대해서는 지금 구매해서 감가상각을 매년 시켜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7천만 원, 지금 장부 금액이 7천만 원이다. 그런데 이때 자본적 지출로 해서 3천만 원이 더 지출이 되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발생되었던 자본적 지출, 이것은 어떻게 볼 것이냐. 신규 취득 자산으로 보지 않고 기존에 있던 자산에 더 부가적으로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 시 해당액을 미상각 자산에 더하여, 그러면 지금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미상각 자산은 지금 7천만 원이죠. 1억에 취득을 했지만 상각을 쭉 시키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상각이 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 7천만 원이고 여기에다가 지금 3천만 원 자본적 지출을 다시 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상각 자산에 더하여 잔존 내용 연수 동안 균득액을 상각한다. 다만 감가상각 종료 후 당해 자산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액은 당해 자산의 내용 연수를 실질적으로 연상시키거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된 경우에만 자본적 지출액을 2년간 매년 균등액을 상각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부분의 내용하고 밑에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위에 있는 거는 지금 1억짜리를 취득해서 미상각이 7천만 원 되었고 그 다음에 3천만 원의 자본적 지출이 일어났으면 여기에다가 내용연수 n분의 1로 해가지고 다시 나누어 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다만에 나오는 것은 지금 1억짜리를 구매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관리를 해오고 냉난방 설비를 1억에 구매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관리가 워낙 잘 되었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부품 요것만 바꾸면은 또다시 10년 동안은 거뜬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때 완전히 상각이 다 끝나고 이 이후에 자본적 지출이 이루어지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은 어떻게 감가상각을 시킬 것이냐. 결론은 2년입니다. 2년. 자, 2년 요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쪽에 3년이 있었죠. 수익적 지출 3년 300만 원 요게 있었죠. 그리고 5% 있었는데 그것하고 지금 여기 있는 부분하고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년 매년 균등액을 상각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임차 점포 시설물은 임차 기간에 따라 균등 상각 처리하되, 자, 그러면은 여기가 한 문장입니다. 일단 임차 점포 시설물의 임차 기간에 따라서 균등 상각한답니다. 균등 상각한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런데 임차 계약의 계속적 갱신으로, 그러면은 임차 기간이 만약에 3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3년 동안에 해서 균등 상각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균등 상각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임차 계약의 계속적 갱신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2년, 또 2년, 또 2년 이렇게 해서 계속 갱신이 되어 버릴 때는 실질적 임차 기간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생 연도부터 해서 무한정으로 계속 갱신되는 이 기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최대 그냥 5년입니다. 그래서 5년간 균등액을 상각을 시켜줍니다. 자, 지금 여기에 2년, 3년, 5년 요 기간수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형자산의 상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허권, 개발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의 자산에 대해서 상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은 다음의 내용연수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되 회계연도 중에 취득한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는 취득한 날부터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월수에 따라서 계산하여 상각하되 기표는 매분기 말 또는 회계연도 말일자로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무형자산에 있어서 영업권 그리고 합병차손은 10년입니다. 10년. 그리고 개발비는 20년. 그리고 실용실환권, 상표권, 의장권은 5년입니다. 자, 일단 개발비가 제일 금액이 발생이 되면 제일 크겠죠. 네. 자, 비아그라를 개발했다. 비아그라를 개발했다. 개발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몇 조가 들어갔다는 거죠. 개발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비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도도 가장 깁니다. 그래서 20년이고, 그 다음에 영업권과 합병차손, 이건 10년, 그리고 실용실환권, 상표권, 의장권, 자, 이런 것들은 다 상법상으로 걸려져 가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그러면은 상법상의 채권은 5년이죠.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키시면 조금 더 암기하시기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수익 기부자산 금액은, 자, 사용수익 기부자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대학교에 많죠. 대학교에 건물 지어주고 거기에 입점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 이러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 처리하되, 왜냐하면 거기에 건물 지어줬는데 그게 우리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건축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떨어낼 것이냐. 균등 상각 처리하되 사용기간 동안 하되, 계약상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수익 허가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 만료 연도 또는 해지 연도에 미상각 전액을 상각을 시킵니다. 일단은 떨어내야 됩니까? 자, 사용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용기간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정자산 내용연수 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상각은 직접법으로, 자,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상각을 떨어냅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의 금액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억의 영업권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매년 상각한다. 그래서 10년 동안 상각한다. 그러면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것은 그냥 7천만 원 이것밖에 안 나타난다는 거죠. 직접법으로 상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로 해서 비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기에 직접법, 간접법, 이제 유형자산은 간접법 해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